한국이 핵 잠수함을? 하하, 제정신이야? 일본 자위대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모르나 보군. 여기 도쿄에서 15년간 활동한 영국 안보 전문가가 한국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은 당연히 일본이지. 한국은 아직 멀었어. 하지만 그가 일본 현장을 직접 취재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중국 군함이 일본 근해를 누비는 동안 자위대는 고작 산에서 나타난 이것조차 제대로 못 잡고 있었다는데요. 심지어 미국이 한국에는 허락한 그것을 일본에게만 거부한 진짜 이유까지 밝혀지면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세바스찬 캐링턴이고 도쿄에서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는 영국 출신 분석가입니다. 15년 동안 이 지역의 안보 역학을 분석해왔지만 2025년 가을처럼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이렇게 빠르게 악화되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제 사무실은 어느새 일종의 신경 종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외교 채널과 군사 동향을 모니터링했죠. 컴퓨터 화면 6개가 늘어선 책상에서 저는 매일 수백 개의 보고서를 읽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의 논조, 일본 방위성의 동향, 대만 해협의 긴장도, 미군의 움직임까지요. 하지만 그 어떤 데이터도, 그 어떤 예측 모델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타코이치 사나에 총리가 줌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을 시작했을 때 저는 평소처럼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국회 답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집단 자위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은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코이치 총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전 일본 지도자들이 조심스럽게 피해왔던 선을 그녀는 명확하게 넘어섰더군요. 저는 미친 듯이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총리, 대만 사태 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명시 전례 없는 직접성.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중국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죠. 몇 시간도 안 돼서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동료, 워싱턴의 친구, 싱가포르의 연구원들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빠르고 강경하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경할지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왔어요. 중국은 오사카 총영사 쉐젠을 통해 즉각 대응했습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번역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그 더러운 목을 주저없이 잘라버리겠다 라는 문구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참수 위협이었습니다. 외교관이, 그것도 총영사급 인사가 한 나라의 총리를 향해 목을 자르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거예요. 저는 15년 경력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격앙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건 선을 완전히 넘은 거였죠. 이건 협박을 넘어선 폭력적 위협이었어요. 일본 정부는 즉시 중국 측에 항의했고 그 게시물은 곧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이미 발생했죠.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고 혐중 감정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말하더군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하지만 중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쉐젠 총영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논의를 중국에 대한 훌륭한 위협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저는 기라미노르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평소 침착하던 그녀의 표정에서 균열이 보이더군요. 외무성이 강력히 항의했다고 상세히 설명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중국 총영사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민당 정부조사회장 고바야시 타카유키는 명시적으로 추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죠. 저는 메모를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외교적 위기, 정치적 위기로 확대 중. 그런데 중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더군요. 주일 중국 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라고 선언하면서 일본이 그 입장을 유지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갈 것이라고 위협했어요. 외교적 수사치고는 너무나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1일 정보 브리핑을 작성하면서 저는 무언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압박 캠페인이었죠. 군사적, 경제적, 심리적 차원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 전략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분석 자료들이 쌓여갔습니다. 중국 군함의 동해 진입 빈도 증가, 일본 주변 공해상에서의 중국 군용기 활동 급증, 중국 내 반일 시위 조직화 조짐.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중국은 일본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고,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우려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위기가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였죠. 일본이 물러서지 않으면? 중국이 실제로 군사적 시위를 한다면? 미국이 개입한다면? 그리고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빨리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15년 동안 이론적으로 연구해왔던 시나리오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중국의 반응은 경제적 차원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첫 충돌 이후 며칠 만에 주일 중국 대사관이 공식 웹사이트를 수정했습니다. 불길한 여행 경보가 올라온 거죠. 저는 일본어를 못하는 동료들을 위해 핵심 문장을 번역했어요. 중국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은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자제할 것을 엄중히 권고합니다. 성명서는 대만 관련 일본 지도자들의 도발적 발언이 중국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여행 경보 자체가 아니었어요. 중국이 기꺼이 감수하려는 경제적 비용의 규모였죠. 중국 동방항공, 중국 국제항공, 중국 남방항공이 모두 일본행 항공편의 무료 취소와 변경을 발표했답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해봤어요. 중국 정부가 사실상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자국민의 일본 관광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경제적 자해를 무기로 사용하는 건 최근 중일 관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군사적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11월 11일, 저는 정보 보고서를 받았어요. 055형 구축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함정 3척이 규슈의 가고시마 남쪽 해역을 통과했다는 내용이었죠. 055형 구축함은 중국의 가장 첨단 수상 전투함입니다. 배수량이 1만 톤을 넘어요. 저는 즉시 해상 추적 데이터를 확인했고 함정들이 오스미 해협을 통과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오스미 해협은 폭이 약 40km예요. 작년에 일본이 항공자위대 훈련장이자 미군 지원기지로 지정한 마게시마 섬 바로 옆에 있죠. 중국 구축함들이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이 특정 수로를 2번이나 통과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가 보고서에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계산된 무력과시 중국이 항해의 자유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 훈련시설을 암묵적으로 위협하고 있음. 055형 구축함이 먼저 단독으로 통과했고 이어서 054형 유도미사일 호위함과 9견1형 보급함이 뒤따랐어요. 저는 국방부 관계자 몇 명에게 이 사태의 의미를 브리핑했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통과가 아니었어요. 강철과 바닷물로 쓴 메시지였죠. 일본이 전략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해역에 중국이 원할 때마다 힘을 투사할 수 있다는 걸 도쿄에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055형 구축함의 스펙을 다시 검토했죠. 이 배는 그냥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순항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잠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죠.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값비싼 자산을 오스미 해협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마게시마섬은 작은 섬이지만 전략적으로는 금보다 귀했습니다.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사이의 중간 지점이었죠. 미 해병대의 공중급유기 훈련장으로 계획돼 있었어요. 만약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 섬이 핵심 거점이 될 거였습니다. 중국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055형 구축함을 보낸 거죠. 저는 동료 분석가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해의 자유작전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중국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제 해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권리가 있다. 둘째, 당신들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우리는 당신들의 전략 자산을 위협할 능력이 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국 해군의 정보 수집함이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배는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특수함정입니다. 레이더 신호를 포착하고 통신을 감청하고 해저 지형을 매핑하죠. 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경제 제재, 해군 시위, 정보 수집, 이 모든 게 조율된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에게 압박의 계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 대만 문제에서 손 떼. 그런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한 건 중국의 경제적 선택이었어요. 왜 중국은 수십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포기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메시지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 데이터를 뒤졌어요. 2012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 때도 중국이 비슷한 조치를 취했더군요. 그때는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했고 중국 항구에서 일본행 선적이 지연됐어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당했죠. 결과는요?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2012년과 달리 중국은 이제 훨씬 더 강력한 경제적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한 해군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중국 구축함이 일본 근해를 순찰하고 있었죠. 이 모든 게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됐습니다. 일본은 대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선택을 얼마나 지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중국은 자신의 입장을 매우 명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제로, 군사력으로, 그리고 단호한 의지로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다른 보고서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본의 불안감도 커졌어요. 충격은 한반도에서 왔습니다. 최근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죠. 도쿄 방위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한테도 급한 전화가 쏟아졌어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그가 말했죠. 한국과 호주는 핵추진 잠수함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거였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 그리고 원자력을 포함한 새로운 추진 시스템을 폭넓게 논의해야 합니다. 원자력을 다른 기술들과 나란히 언급한 건 의도적이었어요. 엿새 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일본도 지원해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미국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소식통들에게 연락했고 국무부 브리핑도 검토했죠. 아무것도 없더군요. 침묵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근 미 해군 작전사령관 코들 제독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공개적으로 말했죠. 한국 잠수함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건 자연스러운 기대라고요. 저는 왜 미국이 이런 차이를 두는지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동맹국이었죠. 둘 다 중국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요. 제 가설은 입증된 역량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 수출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한국군은 높은 작전 준비 태세를 보여줬죠. 반면 일본 자위대의 실질적 능력에는 의문이 커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왜 한국은 믿고 일본은 안 믿는지 그 답은 곧 명백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시즈오카현 이즈 반도 동쪽 해상이었습니다. 밤 10시 40분경 해상자위대 SH-60K 헬기 2대가 대잠작전 훈련 중이었죠. 그리고 충돌했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 헬기 2대가 서로 부딪혔어요. 승무원 3대명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해안에는 취재진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첫 시신이 발견됐고 결국 10여 명 전원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사고 조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헬기가 서로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요. 레이더 정보 공유가 안 됐고 통신도 제대로 안 됐죠. 야간 비행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유사한 아차 사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구조적 문제였죠. 자위대는 기본적인 작전 통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왜 일본의 요청을 무시했는지 이제 명확했어요. 워싱턴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자위대의 실제 능력을요.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씩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극도의 훈련과 정밀한 통제가 필요하죠. 미국은 일본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즈 반도 앞바다에서 8명의 목숨이 그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어요.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썼습니다. 자위대의 치명적 약점, 첨단 장비, 부실한 운용. 기사가 나가자 방위성은 반박 성명을 냈어요. 하지만 자위대 내부에서는 조용한 지지가 있었습니다. 한 태역 제독이 전화를 걸었죠. 진실을 써줘서 고맙습니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즈반도의 차가운 바닷속에 탈명과 함께 가라앉았죠.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야망은 허상일 뿐이었어요. 미국은 그걸 진작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곰 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처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국의 군함과 북한의 미사일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공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이게 일본 자위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환경부 보고서를 보니 숫자가 놀라웠어요. 4월부터 9월까지 약 2만 건의 곰 목격 사례가 접수됐더군요. 매일 100건 이상씩 곰이 나타났다는 뜻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사망자 수였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3명이 곰에게 공격당해 목숨을 잃었어요. 작년 기록이 6명이었는데 1년 만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곳은 북부의 이와테현과 아키타현이었습니다. 각각 4,000건이 넘는 목격 사례가 보고됐죠. 아키타현 지사 스즈키 켄타가 공식 발표했어요. 이 상황은 지방정부의 능력을 넘어섰다. 자위대를 배치해달라. 전직 자위대원이었던 그가 자기가 몸담았던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패밀리마트 편의점 1,000개 매장에서 곰 경보 알림을 띄웠습니다. 카인즈라는 생활용품 매장에서는 후쿠시마 지역의 곰 스프레이와 방울 판매량이 작년보다 4배나 늘었더군요. 보험회사들도 정책을 바꿨어요. 손포재팬보험 같은 회사들이 위험지역 직원들한테 차로 출퇴근하라고 허가를 내주고 주차비까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보호를 외치던 회사들이 이제는 직원들한테 차로 다니라고 돈까지 대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야생동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의 정상적인 활동이 마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11월 12일에 터졌습니다. 하나마키 공항 활주로를 곰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서 횡단했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 활주로를요. 공항은 즉시 운영을 중단했고 오사카행과 후쿠오카행 비행기 2편이 연착됐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중국의 타이프 055 구축함이 떠올랐어요. 일본은 자기들이 강대국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야생동물 한 마리 때문에 공항을 못 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군함을 보내는데 일본은 자기 나라 공항 활주로에 나타난 곰 한 마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위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키타 현지사가 출동 요청을 했는데 왜 아직도 곰들이 활주로를 활보하고 있는 거죠? 답은 명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은 계속 늘리면서 장비는 계속 사들이면서 정작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 13명이 죽고 2만 건의 목격 사례가 보고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공항이 멈추는 상황. 그런데 자위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장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거였죠. 실제로 국민을 지킬 의지 말이에요. 아키타현으로 향하는 신칸센 안에서 저는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자위대가 드디어 파견된다는 소식이었죠. 50건이 넘는 곰 부상 사고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2달 만이었어요. 도쿄 기자들은 이미 역사적 결단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15년간 아시아 군사 문제를 취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공식 발표와 실제 능력 사이엔 언제나 간극이 있다는 것이었죠. 아키타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육상자위대 제21 보병연대가 전개 중이었습니다. 녹색 군복의 병사들이 트럭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완벽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든 무기에 주목했습니다. 80보식 소총, 556mm 구경의 대인용 소총이었죠. 코이즈미 국방장관의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자위대를 파견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자위대가 직접 곰을 사살합니까? 자위대는 수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민간 사냥꾼들을 위한 함정 운반이 주임무입니다. 무기 사용은 불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공격 목적의 무기 사용은 어렵습니다. 스즈키 켄타 현지사는 소셜미디어에 솔직히 인정했더군요. 자위대법상 무기 사용은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법적 제약이 풀린다면 저는 베테랑 곰사냥꾼 타나카 씨를 찾아갔어요. 5.56mm로 곰을 잡는다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는 자신의 7조끼 밀리미터 사냥용 소총을 보여줬죠. 곰의 두개골은 상상 이상으로 두껍습니다. 556mm는 치명상을 입히기엔 부족해요. 더 큰 문제는 두상당한 곰입니다. 곰은 부상을 입으면 더 공격적으로 변하죠. 우리가 762mm를 쓰는 이유는 단 한 방에 제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쿄엘 탄도학 전문가도 확인해줬어요. 556mm 나토탄은 대인용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약 1700줄인데 곰을 제압하려면 최소 3000줄 이상이 필요하죠. 저는 방위성 관계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위대에 7.62mm 소총을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85식에 익숙해요. 7.62mm는 반동이 훨씬 강합니다. 정확하게 쏘지 못할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자위대의 실제 작전을 관찰했어요. 병사들은 트럭에 함정을 싣고 있었죠. 정말로 운반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말했어요. 솔직히 무력감이 듭니다. 우리는 군인인데 곰도 잡지 못하고 짐만 나르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본 자위대는 공조차 제대로 상대하지 못합니다. 적절한 무기도 훈련도 없어요. 설령 법이 바뀐다 해도 자위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현대전은 곰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드론, 미사일, 사이버전. 타코이치 사나의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선언했었죠. 일본은 동맹국을 방어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요. 하지만 아키타에서 제가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서울의 군사 전문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군이 만약 이런 상황에 투입된다면 우리는 K2 소총을 씁니다. 5.56mm지만 개량형이고 필요하면 7.2mm로 바꿀 수 있죠. 특전사는 산악훈련을 받아요. 야생 환경작전 경험이 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국군은 유연했어요. 자위대는 89식 소총 하나에 의존하고 정해진 매뉴얼만 따랐죠.
마지막 날 저녁, 한 고참 자위대 간부가 술을 마시며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예산이 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좌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위대의 굴욕. 곰도 잡지 못하는 군대가 국가를 어떻게 방어하는가. 이건 일본 방위체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50건이 넘는 부상자와 4명의 사망자. 자위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죠. 청출어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한때 일본은 한국의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관계는 역전되었죠. 아키타의 곰 사태는 그 역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국군이라면 아마도 적절한 무기와 훈련으로 신속하게 해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위대는 여전히 함정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타코이치 총리의 집단자위권 선언은 아키타의 숲속에서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던 그 무렵,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위기를 분석한 긴 문서였죠.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야망은 컸지만 그 야망을 뒷받침할 실제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타코이치 사나의 총리가 대만을 지키겠다고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큰 소리쳤을 때 중국은 그 허세를 시험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중국의 대응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위협을 날렸고 경제적으로는 관광객발을 묶었어요. 그리고 해군 함정들을 일본 주변으로 보냈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은 충격적이었지만 실제 전쟁 없이 일본을 겁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자국민 보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는 무기였죠. 오스미 해협을 통과한 중국 함정들은 국제법상 문제 없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 너희는 어쩔 건데? 일본은 핵잠수함을 갖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자위대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목표였습니다. 미국이 왜 일본의 핵잠수함 요청을 차갑게 외면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더군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그걸 제대로 쓸 수 없는 군대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곰 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건 일본 군대의 능력을 시험하는 예상치 못한 시험이었고 자위대는 완전히 낙제했어요. 군인들을 공항에 보냈지만 법 때문에 곰을 쏠 수 없었고 가져간 무기는 적합하지 않았죠. 심지어 경찰이 빌려준 산탄총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몰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곰이 아니라 중국군이었다면? 곰 한 마리도 제대로 못 막는 군대가 어떻게 중국군과 싸울 수 있겠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일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걸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곰은 그저 우연히 나타났지만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저는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일본은 멋진 잠수함을 갖기 전에 먼저 기본부터 다져야 합니다. 군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적절한 무기를 갖추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만들어야 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외치는 집단자위권이나 전략적 야망은 그냥 빈말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타코이치 사나에 같은 정치인들은 대만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일본 군대는 자기네 공항조차 곰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잖아요. 용은 종이호랑이의 정체를 폭로했고 곰은 그 진실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국방 분석가로 일하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진짜 군사력은 말이 아니라 실제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본의 수치스러운 가을은 이 교훈을 그 어떤 전쟁 게임보다 극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 보고서가 나가면 많은 논쟁이 일어날 게 분명했지만 저는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오스미 해협을 통과하던 중국 055형 구축함들이 떠올랐어요. 그 거대한 함정들은 진짜 힘을 상징했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몸체, 미사일들,
그리고 그걸 사용할 의지까지 모두 갖춘 진짜 군사력이었죠. 일본도 언젠가는 그런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허세를 버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해요. 그때까지 도쿄의 야망과 실제 능력 사이의 간격은 계속 일본을 괴롭힐 겁니다. 곰 위기가 보여준 건 바로 이거였어요. 일본의 칼은 속이 비어 있었고 이제 전 세계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래도 말해줘야 하니까요. 일본이 이 교훈에서 무언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강해지려면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요. 속이 빈 칼을 진짜 날카로운 칼로 만드는 첫걸음 말이에요.